안녕하세요. 소리나는 책갈피입니다. 오늘 함께할 오디오북은 미야베 미유키 작가의 초기 작품 중 하나로 1980년대 후반에 쓰여진 기분은 자살지망이란 단편입니다. 살다 보면 너무 고되고 힘겨운 일이 있어서 딱 죽고 싶다 하는 마음이 사실 한 번쯤은 들 때가 있죠. 그래도 또 잘 버티다 보면 그 또한 지나가고 다 잊고 웃는 날이 오곤 하잖아요. 오늘의 오디오북 속 50대 남성 하나가 자살로 위장한 죽음을 지망한다는데요. 대체 이 남자는 무슨 사연으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꽤나 어두운 얘기일 것 같지만 사실은 풍자와 모순이 코미디처럼 뒤섞이는 스토리라 나름 재미있습니다. 일본의 사회 정서와 사고방식은 우리와 꽤나 달라서 일본 뉴스나 소설, 드라마 등을 보고 있으면 가끔은 좀 지나친데 싶기도 하고 저게 말이 되나 싶을 때도 있는데요. 역시 가깝지만 먼 나라이구나 합니다. 외국 소설을 읽는 묘미이다 생각하며 이번 소설도 유쾌하게 들어주세요. 소설은 소설일 뿐이니까요. 그럼 오늘도 저와 함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1장 화창한 봄날의 빛. 소설 첫머리에는 어울리지 않는 문장이다. 너무나 진부하고 흔해 빠진 표현이니까. 하지만 말이지 하고 우미노 슈에이는 생각했다. 상투어도 나쁘지 않다. 거기에는 단순한 진실이 있다. 따뜻한 공기가 뺨을 어루만지는 상쾌한 느낌이니 여기저기에 핀 꽃봉우리며 새싹이 내뿜는 신선한 냄새를 표현하기 위해 모든 사람이 일일이 머리를 짜내야만 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 그리고 가끔은 단어와 이야기를 엮으며 생기를 꾸리는 소설가 또한 그런 모든 사람 안에 넣어줬으면 하는 것이다. 하물며 나 같은 신출내기 작가의 경우는 특히 말이지. 그런 사연으로 슈에이는 복잡한 플롯을 만들지도 않고 기발한 살인 트릭으로 골머리를 앓지도 않고 멋들어진 표현을 생각해내려 노력하지도 않고 발을 흔들거리거나 머리를 돌리거나 하면서 인적 없는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다. 오전 11시가 조금 지났을 무렵 멀리서 사교시 시작을 알리는 학교 종소리가 들린다. 슈에이는 통나무를 짜맞춰 만든 벤치에 걸터 앉아 주머니를 뒤적거려 담배를 꺼냈다. 이 공원은 정확히는 정원이라고 불러야 한다. 원래는 어떤 대재벌이 소유한 개인저택에 딸린 정원이었다가 전쟁이 끝나고 도쿄시에 기부되어 지금은 근처 주민을 위한 휴식의 장으로 개방되고 있다. 들어오기 위해서는 입장요금 100엔을 지불해야 하지만 새들어 사는 부엌 달린 방 2개짜리 아파트에서 금방 걸어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슈에이는 일주일에 3번은 이 정원을 산책한다. 직업상 아무래도 운동 부족이 되기 쉽지만 아직 골프에 몰두할 만한 돈은 없고 테니스는 생각만 해도 창피하고 그 테니스 옷차림이 아무래도 거북했다. 또 볼링은 혼자 할 수 있는 운동이 아니다. 결국 걷는 운동이 제일이라는 이야기다. 어차피 걸을 거라면 역시 녹음이 짙은 곳이 좋다. 처음 얼마간은 아파트 바로 근처에 있는 어린이 공원을 걸었지만 날씨가 화창한 오전의 어린이 공원이란 독신남이 갈 데가 아니었다. 남편을 직장에 보낸 주부들이 덜어는 유모차를 밀고 덜어는 취약전인 아이의 손을 끌고 일개 사단은 되지 않을까 싶을 만큼 잔뜩 모여있다. 거기에 드문드문 섞여 맞벌이 가정이라 손자 뒷바라지를 떠맡고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도 보인다. 그것은 그것대로 꽤나 즐겁고 훈훈한 광경이지만 그곳에서 슈에이는 확실히 이방인이다. 무수한 눈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이쪽을 바라보기만 했을 때는 그나마 참을 수 있었지만 어느 날 게이트볼 스틱을 껴안고 타올러 얼굴을 폭 감싼 할머니가 성큼성큼 슈에이에게 다가와서 사람 좋아 보이는 눈을 한층 상냥하게 뜨며 이봐요. 직장이 없으면 우리 남편 공장에서 일해보지 않겠나? 하고 말을 걸어왔을 때는
아, 이건 아닌데. 하고 어린이 공원을 단념했다. 그에 비하면 여기는 천국이다. 평일 낮에는 거의 통째로 빌린 듯한 기분을 맛볼 수 있다. 기분이 내키면 노래를 불러도 누구 하나 따지지 않고 정원 옆에 있는 햄버거 가게에는 늦은 아침을 사서 연못에 있는 뚱뚱이 잉어들에게 빵 부스러기를 던져주며 덥석덥석 먹을 수도 있다. 연못을 돌며 정원을 한 바퀴 도는 데는 30분 정도 걸린다. 지금 같은 계절에도 조금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땀이 벨 정도이다. 이 얼마나 쾌적한가. 실로 저렴한 건강관리 방법이다. 슈에이는 담배를 끄고 쓰레기통에 꽁초를 깔끔하게 떨어뜨린 후에 일어서서 걷기 시작했다. 일그러진 H 모양을 한 연못에서 딱 한가운데 부근이다. 이 앞에는 징검돌이 몇 개가 있는데 그것을 건너가면 고풍스러운 구조의 돌다리가 걸쳐져 있다. 돌다리를 건너 정면에 있는 벤치에 친숙한 얼굴 하나가 보였다. 언뜻 보기에 50대 중반이나 그보다 많아봤자 한두 살 정도일 남자이다. 이마가 넓고 콧날이 곱게 뻗어 드문드문 보이는 흰머리는 오히려 멋을 더해준다. 셔츠에 바지, 스포츠 재킷 차림이지만 이 사람은 노타이 차림도 말쑥해 보이는 보기 드문 종족에 속해 있는 듯하다. 앉아있는 모습밖에 본 적이 없지만 훤칠한 느낌에 꽤나 풍채가 좋은 중년 신사이다. 다만 약간 수척한 느낌이 드는 것을 보면 병석에서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자택에서 요양 중인 기업 전사가 아닐까 싶다. 슈에이는 그런 식으로 추측하고 있다. 아무튼 이 사람은 슈에이가 이곳으로 산책하러 올 때마다 언제나 같은 자리에 앉아 있다. 말을 걸지는 않지만 자연스레 눈이 마주치면 턱을 끄덕이며 인사를 할 정도는 되었다.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산책길에 깔린 자갈을 밟고 지나가며 슈에이는 목인사를 하고 그의 앞을 지나치려 했다. 저 선생님. 목소리가 들렸을 때도 자신을 부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선생님, 우미노 선생님. 그제서야 비로소 슈에이는 돌아보았다. 남자는 벤치에서 엉덩이를 떼고 이쪽을 향해 고개를 기울이고 있다. 슈에이는 손가락으로 자기 콧등을 가리켰다. 저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미노 슈에이 선생님이시죠. 추리소설을 쓰시는. 예. 그건 뭐 그렇습니다만. 그 선생님은 그만둬 주시지 않겠습니까? 전 그럴 주제는 못 되거든요. 슈에이가 턱을 극적이며 말했다. 나이도 이 사람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되고 말이다. 아, 알겠습니다. 남자는 일어서서 몸 옆에 손을 가지런히 붙이고 머리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아니, 책은 진작부터 읽고 있었습니다만 얼굴은 아무튼 작은 사진으로밖에 뵌 적이 없는지라 좀처럼 확신을 가질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는 말을 걸지 못하고 있었답니다. 남자가 불쑥 고개를 기울여 슈에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건 그렇고 선생님은 사진빨이 안 받으시는군요. 그런 얘기 자주 듣지 않으십니까? 확실히 그런 말을 들은 적은 있다. 하지만 안면을 좀 텄을 뿐인 사람까지 걱정해 줄 정도로 심각한가 하고 슈에이는 흠칫했다. 그렇게 제 사진이 별로이던가요? 확실히 말씀드려서 그 사진으로는 여성 팬은 생기지 않을 테죠. 아, 그래서 안 팔리는 건가? 하고 생각하기 시작하니 슈에이의 상쾌한 아침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다. 뭐, 글 쓰는데 얼굴은 상관없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슈에이는 우물쭈물하며 중얼거렸지만 남자는 이미 그런 소리는 귀에 들어오지 않는 모양이다. 일단 앉으시지 않겠습니까? 하고 벤치를 가리키더니 자기가 먼저 엉덩이를 내리고 무릎 위에 손을 깍지 낀다. 나란히 앉은 슈에이는 처음으로 가까이에서 본 남자의 손이 젊은 여성처럼 하얗고 예쁘면서도 보통 여자들과는 달리 손톱을 짧고 가지런하게 다듬었음을 깨달았다. 실은 말이죠.
선생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선생님이라면 분명 훌륭하게 해주실 거라고 저는 정말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꺼내더니 허둥거리며 머리를 긁적였다. 아, 제 소개도 하지 않았군요. 죄송합니다. 저는 나카다 요시아키라고 합니다. 아, 네, 나카다 씨. 그 부탁이라는 게, 예. 실은 말이지요. 이건 아무래도 나카다 씨의 입버릇인 모양이다. 실은 말인데, 저는 선생님이 저를 죽여주셨으면 합니다. 제2장. 나카다 씨가 자신을 갑자기 껴안았다고 해도 슈에이는 이 정도로 놀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깜짝 놀라 일어서자 그 서슬에 가슴 주머니에 있던 담배가 떨어졌다. 그것을 줍기 위해 몸을 숙이자 이번에는 라이터도 떨어져 버렸다. 당황하는 슈에이에게 다카다 씨가 손을 뻗어 2개를 모두 주워들어 건네주었다. 놀라시게 해서 죄송합니다. 나카다 씨는 조용히 말했다. 담배를 받아든 슈에이는 잠시 생각하고는 웃음을 터뜨렸다. 농담하신 거죠? 맞죠? 그렇죠. 추리소설가를 만나면 이런 종류의 짓궂은 농담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꼭 있는 법이다. 당신이라면 완전 범죄 따위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로 해치울 테죠? 그런 소리를 하는 여자도 있다. 절대로 간파당하지 않을 금융사기 방법을 생각해 달라고 옛 동료가 정색을 하고 부탁해온 적도 있다. 하지만 나카다 씨는 아주 진지했다. 엄숙하다고 해도 좋을 정도이다. 아니요,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 정말로 선생님이 저를 죽여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그렇다기보다 절대로 들킬 리가 없는 자살 방법을 생각해내 주셨으면 하는 거지만요. 그렇게 말하며 나카다 씨는 둥그스름한 어깨를 늘어뜨렸다. 저는 자살을 마음먹고 나서이긴 하지만 경찰 수사나 법의학 감정에 대한 책을 산더미처럼 읽었습니다. 평소 제 취미가 책 읽기이기도 하고 말이죠. 산더미처럼 하고 어린아이 마냥 손으로 크게 그림을 그린다. 그러고는 알게 된 겁니다. 제 머리로는 경찰을 속일 수가 없다는 걸요. 제가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죽으면 아무리 고심해서 타살로 보이게 했더라도 경찰들은 간파해버릴 테죠. 근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무척이나 곤란합니다. 그래서 한번 과감하게 전문가의 지혜를 빌릴 수 없을까 하고요. 이건 역시 오해이다 하고 슈에이는 생각했다. 표정으로 미루어 보건대 나카다 씨는 진지하게 부탁하는 모양이지만 그걸 인정한다 해도 우미노 슈에이에게 이런 상담을 들고 와봤자 잘못 짚었다는 설명이 필요하다. 그게 그렇지 않은가? 추리소설 속에서 벌어지는 범죄는 결국 반드시 해결된다. 즉, 그것을 꾀한 범인 측에서 보자면 실패함으로써 범죄는 완결된다. 바꿔 말하자면 추리소설에 적힌 범죄를 실행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는 말이기도 하다. 슈에이뿐 아니라 추리소설을 쓰는 사람이란 늘 그 범죄가 실패하도록 범인이 어딘가에서 허점을 드러나게끔 신중하게 배려하며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법이다. 그런 식으로 머리를 훈련하고 힘껏 기술을 연마하는 추리소설가라는 인종을 두고 절대로 간파당하지 않을, 실패하지 않을 범죄를 생각해내라고 요구하는 건 소쿠리를 만드는 장인에게 나무배를 만들어 달라는 소리나 마찬가지인 셈이다. 그런 이야기를 슈에이는 조리 있게, 알기 쉽게 나카다 씨에게 설명했다. 남자는 납득한 모양이다. 점점 그의 어깨가 축 늘어져가는 모습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안 되는 걸까요? 네, 무리한 부탁입니다. 하물며 저는 기껏해야 신출내기 작가라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슈에이는 엄하게 말하고 나서 다시 웃음을 터뜨려 버렸다.
그리고 애초에 만약 제가 할 수 있다고 해도 그런 부탁을 받아들일 리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상당한 돈을 지불한다고 해도요. 그게 돈으로 사람을 해치우는 청부업자는 소설 속에서만 존재하죠. 하지만 요즘은 그렇지도 않나 보던데요. 아무튼 상대를 좀 보고 말씀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그렇게 말하는 슈웨이를 아랑곳하지 않고 나카다 씨는 혼잣말을 했다. 그 방법이 안 된다면 야쿠자나 그런 사람들한테 부탁해서 정말로 죽여달라고 하는 것 외에는 뾰족한 방법이 없겠군요. 자신이 살해당한다는 이야기를 간단하고 태연하게 마치 이발이라도 하러 가는 사람인 양 말하는 나카다 씨를 슈에이는 진기한 금붕어라도 발견한 듯이 바라보았다. 야, 이 아저씨, 내가 거절하면 진짜 신주쿠 근처에 있는 폭력단 사무소라도 찾아갈 것 같은데. 그건 해볼만 할지도 모르지. 당신, 거기 뭐야? 아, 예. 실은 저를 죽여주셨으면 하는데요. 얼마면 되겠습니까? 지불은 신용카드라도 괜찮을까요? 그런 상상을 하던 슈에이가 나카다 씨에게 말했다. 저기, 나카다 씨. 네. 나카다 씨는 야쿠자에게 부탁할까 아니면 깡패 쪽이 싸게 먹힐지도 모르겠다 하는 신세 편한 상념에서 깨어난 듯 눈을 깜빡거렸다. 근데 어째서 그렇게 죽고 싶어 하십니까? 게다가 자살로 보이면 곤란하다니 그건 또 어째서죠? 슈에이의 질문에 나카다 씨는 다시 눈을 깜빡거리며 입을 다물었다. 그게 나카다 씨. 나카다 씨는 좀 전에 하신 이야기로 저를 굉장히 기차하는 입장으로 밀어넣게 되셨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혹시 당신이 이제부터 이런 의뢰를 두말 않고 받아줄 어떤 사람을 찾아내서 실제로 순조롭게 성공했다고 한다면 그때 저로서는 이 얘기를 들은 책임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나카다 씨가 어떤 식으로 죽든지 간에 저는 당신이 자살하고 싶어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도의상의 문제 때문에라도 경찰을 찾아가야 하는 그런 복잡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물론이죠. 나카다 씨는 휴 하고 한숨을 쉬었다. 알겠습니다. 제가 죽으려는 이유를 말씀드리죠. 그리고 제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선생님의 마음이 바뀐다면 그건 더욱더 좋겠습니다만. 아니, 그건 무리입니다. 슈에이는 재빨리 대답하고 심술궂게 덧붙였다. 그리고 저는 선생님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카다 씨는 슈에이의 말은 듣지 않았다. 실은 말이죠. 저는 아주 곤란한 병에 걸렸습니다. 혹시 경우가 경우인지라 슈에이도 배려나 삼가는 마음 없이 다짜고짜 물었다. 그런 병이라면 차라리 나을지도 모르겠군요. 나카다 씨는 슬픈 듯이 눈을 내리떴다. 우미노 선생님, 혹시 돌발성 미각 감퇴증이라는 병을 아십니까? 제3장 그 다음 얘기는 정원을 나와 둘이서 올라탄 택시 안에서 듣게 되었다. 제 직장으로 모시는 편이 제가 휘말려 있는 사태의 심각성을 이해하기가 더 편하실 것 같아서요. 나카다 씨는 풀이 죽은 표정으로 그렇게 말하더니 냉큼 손을 들어 택시를 세웠다. 내친 걸음이라 슈에이도 함께 타지 않을 수 없었다. 근데 돌발성 미각 감퇴증이라면 말 그대로 맛을 느낄 수가 없게 되는 병입니까? 슈에이는 약간 흥미가 담겨 물어보았다. 사실 그런 병명은 처음 들었다. 그런 거라면 그나마 참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나카다 씨는 비극적으로 눈꼬리를 축 늘어뜨렸다. 네, 처음부터 얘기하죠. 작년 말쯤 저는 독감에 걸렸습니다.
흔히 말하는 평범한 독감이죠. 고열이 나고 잠을 자면서 식은땀을 잔뜩 흘리고 머리가 깨질 것처럼 아파왔죠. 단골 의사에게 가니 해열제와 항생제를 주더군요. 약을 먹고 몸을 따뜻하게 하고 일주일 정도 얌전히 누워있더니 독감은 좋아졌습니다. 그건 다행이군요. 달리 할 말이 없어 슈웨이는 그렇게 대꾸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진짜 병은 그 후에 시작됐습니다. 나카다 씨는 슬픈 듯이 고개를 흔들었다. 자, 이제 완전히 건강해졌다. 이제 오늘부터 직장에 나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세수를 하고 채비를 하고 아침 식사도 준비했습니다. 말씀드리는 게 늦었습니다만 저는 호라비인지라 가사 전반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도 토스트를 굽고 홍차를 끓였습니다. 병을 앓고 난 후니 비타민을 섭취하는 편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토마토와 오이를 조금 썰어서 간단한 샐러드도 만들었습니다. 꽤나 성실한 분이시네 하고 슈웨이는 속으로 감탄했다. 전 테이블에 앉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한 입 먹은 순간 입안에 든 음식을 전부 토해내버렸죠. 그 이유가 어째서인지 말씀드리자면 그 모든 것에서 전부 쓰레기 맛이 났기 때문입니다. 부엌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 맛이요. 냄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혹시 상한 채소를 조리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일주일이나 꼬박 누워 있었던 후였으니 그것도 가능할 법한 일이었죠. 하지만 토마토도 오이도 신선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결코 상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 집 냉장고의 야채실은 꽤나 성능이 우수하거든요. 이번에는 슈웨이도 잠자코 있으며 다음을 재촉했다. 남의 집 냉장고를 칭찬해줄 필요는 없고 그 다음 이야기에 흥미가 끌렸기 때문이었다. 부엌 안의 음식들이 코가 삐뚤어질 정도로 썩은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샐러드를 만들고 있을 때부터 뭔가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느끼긴 했는데 실제로 음식을 입에 넣으면서 그 사실이 확실해졌죠. 전부 상한 거 아닐까요?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카다 씨는 슈웨이의 중재를 무시했다. 집 근처에 그럭저럭 괜찮은 모닝 세트를 파는 찻집이 있었거든요. 그곳으로 가서 토스트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썩은 맛이 났습니다. 그건 역시 전부 상해에 있었을 리는 없겠군요. 물론입니다. 그것으로 문제가 제 쪽에 있다는 사실은 분명해졌죠. 나카다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그 뒤로 일주일 동안 그런 상태를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간신히 저도 체념하게 됐죠. 그때까진 감기가 완전히 낫지 않아 입안이 쓴 것일 것이다. 단순히 그런 이유일 것이다. 하고 억지로 생각하려 들었거든요. 하지만 결국 스스로를 더 이상은 속일 수가 없게 되었죠. 그럼 의사가 그렇게 진단한 겁니까? 돌발성 미각 감퇴증이라고요? 네, 최종적으로는요. 나카다 씨는 그 일이 떠올랐는지 진절머리가 난다는 표정이 되었다. 거기까지 가기 위해 저는 여기에서 엑스레이를 찍어보고 저기에서 피검사를 위해 바늘에 찔리고 코에 간을 쑤셔 넣고 CT 스캔인지 뭔지로 머리 내부를 들여다보고 끝내는 심신증이라고 진단받고는 정신과로 갔습니다. 정신 전문의는 제 마음속에 업무에 대한 혐오증이 무의식 중에 쌓이는 바람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 거라고 하더군요. 여기서 나카다 씨는 잘 닦인 가죽 구두를 신은 다리를 쿵 하고 굴렸다. 당치도 않아요. 저는 제 일을 사랑합니다. 긍지도 있죠. 그런데 의사들은 하나같이 제가 그렇게 주장하면 주장할수록 억압이라나 뭐라나 하며 제게 정신안정제를 처방하는 겁니다. 저런 꽤나 지독한 일을 당하셨군요. 슈웨이는 동정을 표했다. 그나마
저는 운이 좋았다고 할 수 있죠. 정신병원에라도 입원하기 전에 병명을 알게 됐으니까요. 정확한 진단을 내린 의사는 제 아들과 비슷한 또래의 젊은 사람으로 이제는 괜찮을 거다. 어떤 병인지 알게 됐으니 그에 따라 치료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돌발성 미각 감퇴증이란 독감이나 간염 같은 바이러스 감염증 후에 일어나는 증상으로 미각과 후각이 심하게 망가져버리는 병이라더군요. 몸 안에 어떤 종류의 금속이 결핍되면 일어난다고도 하고, 그래서 보통은 아연 때문이라고 합니다만, 그게... 나카다 씨는 시선을 돌렸다. 다시 떠올리자니 울음이 나올 것만 같았던 모양이다. 제 경우는 달랐습니다. 보통 이런 증상에 사용하는 방법은 경구 아연요법, 그러니까 아연 정제를 먹는 것입니다만 그것으로 전 낫지 않더군요. 즉, 저는 젊은 의사가 말한 그 보통에 들어가지 않는 환자였던 거죠. 그럼 치료가 불가능한 건가요? 예. 지금 여기에서 이러고 있는 중에도 저는 100만 배쯤 심하게 느껴지는 배기가스 냄새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 맛을 느끼고 있는 거죠. 그렇게 말하는 나카다 씨 얼굴을 보고 슈에이는 어떤 한 컷 만화를 떠올렸다. 숙취로 괴로워하는 남자가 세면기 속에서 자기 위장까지 개어버리고 쭉 늘어져 있는 만화였다. 잠시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애초에 인간의 몸에 아연 같은 금속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슈에이는 몰랐던 것이다. 그거 참 괴로우시겠네요. 사람이 안 먹고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지내시는 건가요? 그나마 차가운 우유나 아이스크림 같은 것이라면 어떻게든 입으론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지독한 맛은 나지 않으니까요. 다른 건 필요한 에너지를 섭취하기 위해서 아주 일부만, 아주 조금만 결사적인 각오로 먹지요. 그 밖에는 링거를 맞으면서 영양을 보충하고 있습니다. 나카다 씨는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 보여주었다. 바늘 자국이 점점이 흩어져 있었다. 주사도 의사도 거북한 슈에이는 몸서리를 쳤다. 담당 의사는 인간의 몸에 필요한 미량 금속을 닥치는 대로 시험해보며 반드시 저를 치료해내겠다고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의사가 치료법을 발견하는 게 빠를지, 제가 영양실조로 죽는 게 더 빠를지. 잠시 침묵이 흐른 후에 나카다 씨는 말을 이었다. 숲속에 있으면 말이죠. 푸르른 녹음에 감싸여 있으면 그나마 조금 낫거든요. 마음이 편안하답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 일을 나가기 전 얼마 동안 그 정원에서 기력을 쌓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하루의 업무를 당해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나카다 씨는 택시 운전소에게 길을 알려주기 시작했다. 슈에이는 속으로 이런저런 생각을 했다. 확실히 당신의 괴로운 기분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의사도 붙어 있으니 그렇게 빨리 절망하지 말고 조금 더 힘을 내보십시오. 하지만 내가 이 사람의 입장이었다면 이런 위로나 격려 따위의 말은 역시 통하지 않을 테지 하는 생각이 들었다.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먹어도 고급 복냄비 요리를 직접 대도 전부 똑같이 음식물 쓰레기 맛밖에 나지 않는다면 한쪽 팔다리를 달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택시가 멈추고 두 사람은 번화가에서 내렸다. 그 순간 슈에이는 나카다 씨가 그저 죽고만 싶어하는 데는 좀 더 깊은 이유가 있었음을, 그리고 그를 진찰한 의사들이 처음에 심신증이라고 진단했던 근거를 알게 되었다. 택시가 멈춘 곳은 커다란 레스토랑 앞이었다. 그릴 이소자키라는 간판이 보였다. 직원 중 한 명이 발치에 양동이를 내려놓고 부지런히 커다란 창을 닦는 중이었다. 나카다 씨가 다가오는 것을 돌아보며 자세를 바로 하고 똑바로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지프. 좋은 아침. 위엄있게 마주 인사한 나카다 씨가 슈에이를 돌아보았다.
서커스단의 코끼리 같은 슬픈 눈이었다. 저는 이 레스토랑에서 매니저를 맡고 있습니다. 어우, 이런. 슈에이는 손으로 눈을 가렸다. 제4장. 아시겠죠? 저는 이제 정말로 한계에 달해 있습니다. 오늘의 셰프 추천 런치를 다 먹어치운 슈에이에게 나카다 씨는 말했다. 창가에 있는 둥근 테이블로 막 싹트기 시작한 스위트피를 꼿꼿이 해놓은 자리이다. 머리 위로는 보기 좋게 그을린 두꺼운 들보가 보이고 거기에 램프가 매달려 있다. 전체적으로 손님이 긴장하지는 않으면서 제법 멋진 고급 가게에서 식사했다는 느낌을 받을 만한 그런 분위기가 흐른다. 게다가 런치는 무척 맛있다. 바삭하게 튀긴 돼지고기 피카타에 산뜻하게 데운 채소 샐러드, 콘소메 스프는 보석처럼 맑고 투명했다. 저는 이런 일에는 완전히 무지합니다만 홀 매니저라는 게 꽤 높은 자리죠? 지금도 나카다 씨가 자신의 중요한 손님이라고 슈에이를 소개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상석에 앉을 수 있는 거다. 슈에이 혼자 왔다면 이렇게는 되지 않았을 것이다. 나카다 씨는 겸연쩍어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네, 주방의 독재자는 셰프입니다만 이 홀에서만큼은 제가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죠. 다만 역시 오노에게는 이길 수 없습니다. 실은 그것도 고민 중에 하나죠. 그 말씀은 이 레스토랑의 오너는 이곳을 더욱 별스럽게 새침 떠는 고급 레스토랑으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샐러리맨이나 평범한 가족이 호주머니 사정이 좀 좋아졌을 때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올 수 있을 만한 가게로는 만들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할까요? 메뉴도 전부 프랑스어나 영어로 줬고 그걸 읽을 수 없는 손님은 쫓겨날 만한 그런 가게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그건 저 같은 서민에게는 꽤나 괴로운 이야기인데요. 슈에이의 말에 나카다 씨는 가볍게 손뼉을 쳤다. 그렇죠. 그런데 오너는 그것을 모릅니다.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모르는 척하고 있죠. 꽉 힘을 주어 입술을 긴장시킨다. 그 이유가 말이죠, 선생님. 라이벌이 있기 때문입니다. 반년 정도 전에 이 레스토랑에서 거리 하나를 사이에 둔 곳에 새로 오픈한 라파예트라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그 레스토랑이 그러니까 기분 나쁠 정도로 고급 지향이라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어서 말이죠. 오너는 그 일로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을 모조리 거기에 빼앗기고 있다는 얘긴가요? 요즘 기족침이라는 것이 묘하게 유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슈에이도 알고 있다. 뭐든 비싸면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모두들 풍족해졌다는 뜻일 것이다. 그렇게까지 되진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걱정은 없을 거고요. 그저 오너가 공연한 걱정을 하고 계실 뿐 사실 별로 허둥댈 필요도 없죠. 그런데 여기를 고급 레스토랑으로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좋은 일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너는 이상할 정도로 지는 걸 싫어하는 분이라 새로 오픈한 신참이 젠체하는 얼굴을 하는 꼴을 참을 수가 없는 거겠죠. 레스토랑 라파에트는 미식 잡지에 실린다. 그런데 우리는 실리지 않는다. 그럼 노발대발하는 거죠. 그렇게나 돈을 잘 모으는 분이면서 저런 점은 아주 약점이더군요. 저기 있는 라파에트가 눈알이 튀어나올 만한 아주 고급스러운 레스토랑으로 만들고 말겠다. 그런 마음으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카다 씨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그래서는 안 되죠. 저도 셰프도 반대를 하고 있어요. 쌍수를 들고 반대하고 있죠. 그래서 오너와 저희 사이에는 묘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나카다 씨는 슈에이를 이곳으로 데려온 사정을 잊어버린 모양이다. 어디에나 있는 내부 항쟁, 그 비극의 중간 관리직. 슈에이는 무심결에 자신이 샐러리맨으로 일하던 시절이 떠올랐다.
술에 취하면 이것과 비슷한 말을 투덜거리는 상사가 있었다. 실은 말이죠, 선생님. 나카다 씨가 숙연하게 손가락의 손톱을 바라보며 말했다. 제게는 꿈이 있답니다. 작아도 좋으니 느낌이 좋은 책방 아저씨가 되는 꿈이죠. 책방이요? 그건 또 꽤나 분야가 다르지 않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독서를 대단히 좋아하거든요. 제 유일한 취미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서적에 대해서라면 일가견이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리에 관한 책이라면 앞으로 선생님이 뭔가 자료가 필요하시게 되면 그 어떤 것이라도 즉시 갖추어 보여드릴 수 있을 정도입니다. 나카다 씨가 황홀한 얼굴로 양손의 손가락 끝을 모은다. 왠지 슈에이는 감동이라 부를 만한 기분을 느끼며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인간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에고이스트라 타인은 타인대로 제각기 저마다의 꿈을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무심코 잊어버리는 법이다. 이곳에서 식사를 하고 간 수천 수백 명의 손님들도 자기들 살기에 바빠 자신들에게 서대기 소태나 소고기 플레미뇽을 서비스해준 이 느낌 좋은 홀 매니저가 19세기 프랑스 궁정 요리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 술술 대답할 수 있고 마음속으로는 좀 더 그것을 활용해 생활할 수 있다면 아주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일 따위는 상상도 못할 것이다. 그건 아무래도 좋습니다. 이제 어차피 이루지 못할 꿈이니까요. 나카다 씨는 이윽고 정신을 차렸다. 그러다가 마침 그곳으로 풍겨온 오늘의 셰프 추천 런치의 또 다른 메뉴, 인도풍 스파이스를 더한 양고기 스튜 냄새에 약간 안색이 창백해졌다. 실제로는 향기로운 냄새 덕분에 배가 부른 슈이조차 식욕이 느껴질 정도이겠지만 그에게는 쓰레기 냄새가 나고 있을 것이었다. 이제 아시겠죠? 요리 냄새에 둘러싸여 요리를 서빙하고 손님에게 권하고 정리하는 일이 지금의 제 직업입니다. 이 병을 짊어지고 계속하기는 너무나 벅차죠. 아니, 괴롭습니다. 인내의 한계에 달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만두시는 게 어떨까요? 슬슬 나이도 있으니 은퇴를 하고 싶다든가. 저는 아직 55입니다. 나카다 씨는 조금 분하다는 듯 말했다. 실례했습니다. 그저 예를 들어봤을 뿐이에요. 그럼 좀 괜찮은 구실을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뭔가 있지 않을까요? 좀 더 좋은 조건으로 다른 레스토랑에서 스카웃을 받았다든가. 나카다 씨는 아마 무의식적일 테지만 의자 위에서 약간 느긋하게 몸을 뒤로 젖혔다. 사실 그런 얘기라면 이미 있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해 왔으니까요. 덕분에 이 업계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답니다. 하지만 선생님, 그런 얘기를 들어봤자 아무 일도 안 됩니다. 저는 또 다른 가게로 가서 똑같은 일을 하게 될 테고 제 병 때문에 괴롭게 될 테니까요. 아니, 실제로 다른 레스토랑으로 가시라는 게 아니라 그저 구실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만둬버리면 이후엔 무얼해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슈웨이의 말에 나카다 씨는 입을 삐죽했다. 선생님은 이 업계가 얼마나 좁은지를 모르십니다. 있지도 않은 얘기를 날조해봤자 금방 들통나버릴 겁니다. 그렇게까지 했다간 여기 사람들은 제가 왜 그런 거짓말까지 하며 그만두고 싶어 했는지 대려 미심쩍게 생각할 터이죠. 미심쩍게 생각하면 큰일이라도 납니까? 큰일 나죠. 대단하게 큰일이 납니다. 제 병이 들켜버릴지도 모르니까요. 나카다 씨의 그 대답에 바로 그거라며 슈에이는 몸을 내밀었다. 네, 나카다 씨. 저도 미심쩍은 점이 있는데요. 어째서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신의 병을 숨기려고 하시죠? 전염병도 아니고 말하자면 나카다 씨는 불합리한 괴병의 희생자 아닙니까? 그러니 창피해야 할 일도 숨길 일도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아니요. 숨기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남들에게 알려지면
아주 곤란해요. 어째서요? 제 병은 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어떤 종류의 금속 결핍이라는 것까지는 알아냈지만 그것이 어떻게 결핍이 됐는지는 알 수가 없죠. 의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긴 하지만 어쩌면 유전적인 요소가 있는지도 모르죠. 사실 저 자신도 그런 의심을 하게 될 때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인플루엔자에 걸렸던 사람들 모두가 저처럼 이런 후유증을 겪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럼 체질적인 유전 요소가 있으면 또 곤란한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그것이 제 하나뿐인 아들이 요리사거든요. 이런. 슈에이는 다시 눈을 가렸다. 제 아들은 지금 프랑스로 건너가 공부 중입니다. 물론 제 병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요. 부모인 제가 이런 말을 하긴 못하지만 제 아들은 꽤나 실력 있는 요리사입니다. 장래가 있어요. 그놈 앞날에 쓸데없는 그림자를 들이우고 싶진 않습니다. 슈에이 선생님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일본인의 나쁜 버릇. 나카다 씨는 분개한 것처럼 콧방울을 부풀렸다. 뭔가 감당할 수 없는 병과 마주치면 금방 혈통이니 가게니 하며 그놈의 유전을 들고 나오는 경향 말입니다. 예, 뭐 있을 법한 일이네요. 그러니 저 때문에 아들 녀석 주위에 묘한 소문이라도 생기면 저는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안 그래도 생존 경쟁이 치열한 것이 바로 이 세계니까 말이죠. 산 넘어 산이라니 슈에이는 약간 귀찮아지기 시작했다. 원래 맛있는 식사 뒤에는 너무 머리를 쓰는 법이 아니다. 그럼 뭔가 문제를 일으켜서 레스토랑에서 잘리면 어떻습니까? 그거라면 더 이상 다른 가게에도 나카다 씨를 쓰려 하지 않을 테고요. 그러고 난 뒤엔 달리 병과 타협할 수 있을 법한 그런 일을 다시 찾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것도 안 됩니다, 선생님. 저는 벌써 55이란 말입니다. 뭐야, 이 반응은 또. 아까와는 좀 말이 꽤 다른데. 하고 슈에이는 순간 생각했다. 대체 이제 와서 어떤 일을 시작해서 제 생활비와 아들의 비싼 유학 비용을 짜낼 만한 수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전 레스토랑 매니저로서는 인류지만 장부 하나 쓰지 못합니다. 운전면허조차 없어요. 네. 그렇지만 이후야 어쨌든 이곳을 그만두면 퇴직금 정도는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미천으로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게 이 레스토랑 오너가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지독한 구두쇠입니다. 나카다 씨는 구두쇠 하고 발음했다. 개인적인 이유로 하물며 문제를 일으키고 그만두려 한다면 그런 사람에게 퇴직금 따위를 챙겨주겠습니까? 그리고 선생님은 아까부터 무슨 말만 하면 그저 그만둬라 간단하게 말씀하시지만 일을 그만두면 또 전 어떻게 살아가란 말입니까? 비탄과 절망을 전력으로 자가 발전시키며 나카다 씨는 말을 이었다. 그러니 역시 제가 죽는 것이 제 일입니다. 사라지는 거죠. 깨끗하게 흔적도 없이. 불의의 사고든 강도에게 습격을 당하든 그 뭐든 좋습니다. 제가 자신의 의지로 죽었다는 사실을 들키지 않도록 완벽하게 죽는 거죠. 그러면 누군가가 이것저것 캐고 다닐 걱정도 없고요. 병에 관해선 의사가 비밀을 지켜줄 테죠. 아무도 상처 입지 않고 저도 음식물 쓰레기 냄새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요. 그리고 아들은 보험회사가 돌봐줄 겁니다. 다행히 저는 오래전에 매우 높은 금액의 생명보험에 가입해뒀거든요. 디저트가 나왔다. 대단히 맛있는 나무딸기 아이스크림을 디저트로 먹는 동안 슈에이는 궁리했다. 그러고는 말했다.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죠. 뭔가 좋은 방법을요. 네, 다만 당신을 죽이기 위해서는 아닙니다. 누구도 상처 입지 않고 아무런 트러블도 없이 당신이 평온한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할 바로 그런 방법 말입니다. 슈에이의 말에 나카다 씨는 눈을 크게 떴다. 그런 게 정말 가능할까요? 그걸
선생님이 약속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잔뜩 용감해진 슈에이가 디저트 접시를 향해 선서라도 하는 듯 한 손을 들었다. 네, 여기서 먹은 이 맛있는 요리들 걸고요. 굉장히 맛있었어요. 잠시 생각하고 나서 나카다 씨가 대답했다. 그럼 선생님께 맡길 수밖에 없겠네요. 이제부터 야쿠자니 깡패 같은 사람에게 부탁해 그쪽에서 저를 죽인다 해도 선생님은 곧바로 경찰에 가서 이 모든 사실들을 말해버리실 테니까요. 그렇게 말하다 말고 나카다 씨의 눈썹이 다시 내려갔다. 그런데 왠지 선생님이 그런 식으로 자신만만하게 떠맡으시는 모습이 제 담당이와 똑같군요. 그 젊은 의사, 이번 주에는 구리정제를 시험해보겠다며 의욕이 충만해 있더군요. 제5장. 왠지 모르게 나카다 씨의 신용을 완전히 얻지 못한 우미노 슈에이는 이상한 오기가 생긴 듯 그날 오후부터 머리를 쥐어짜며 생각했다. 처음 머리에 떠오른 의심은 나카다 씨의 이야기가 정말로 진실일까 하는 점이었다. 그렇게 성실해 보이는 사람을 의심하자니 다소 미안한 기분도 들지만 혹시 모르는 일이다. 아무튼 조사해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며 문득 고개를 돌렸을 때 책상 위에 집어서 던져놓았던 신문의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다. 환자로부터 감염이라는 타이틀이었다. 손을 뻗어 신문을 집어 펼치자 더 커다란 헤드라인이 보인다. 관리 미비인가? 3명 사망. 슈에이는 차분하게 자리를 잡고 기사를 읽기 시작했다. 저기 나카다 씨, 그릴 이소자키의 경영 상태가 어떤지 잘 알고 계십니까? 다음 날 정원의 그 장소에서 늘 그렇듯이 소심하게 앉아있는 나카다 씨에게 슈에이가 그렇게 물었다. 예, 장사는 대단히 잘 되고 있어요. 아니요. 그런 표면적인 일뿐 아니라 차입금이 얼마 정도인가 라든가 건물이 지어진 토지가 누구 소유고 가게는 주식회사인가 아니면 그런 것까지는 저도 모르겠군요. 아, 그래요? 그럼 흥신소에 부탁을 해볼까요? 슈에이가 목뒤를 극적였다. 뭐 약간 비용은 들겠지만 제가 비용을 대죠. 그런데 선생님, 정말로 뭔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내신 건가요? 네, 아마도요. 슈에이는 고개를 끄덕이고 공원에 들어올 때 매점에서 사온 팝콘을 하나 집어 연못을 향해 던져주었다. 잉어들은 엄청나게 몰려들었지만 나카다 씨는 슈에이가 던진 먹이에 잉어들처럼 기쁘게 달려들지는 않았다. 근데 전 아무래도 흥신소를 통해 그런 걸 조사해서 과연 어디다 쓰려는지 전혀 모르겠군요. 그렇게 나카다 씨는 고개를 갸우뚱할 뿐이었다. 흥신소로부터의 회답은 양호했다. 그릴 이소자키의 경영 상태는 대단히 좋았다. 게다가 흥미로운 정보도 있었다. 그릴 이소자키의 오너는 그 밖에도 몇 개나 되는 레스토랑들과 호텔을 경영하고 있었는데 마음만 먹으면 모든 가게의 벽지에 10,000엔짜리 지폐를 바를 수 있을 정도로 첨벙첨벙 돈을 벌고 있다고 했다. 좋은 소식입니다. 보고서 봉투를 접으며 슈에이가 나카다 씨에게 말했다. 제가 알고 싶었던 내용은 말이죠. 그릴 이소자키가 충분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지였는데요. 이 보고서로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거라면 아주 괜찮아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긁어낼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말이죠. 눈을 꿈뻑꿈뻑하며 보고서를 모두 읽은 나카다 씨에게 슈에이가 물었다. 나카다 씨, 전에 말씀하신 그 작은 서점 경영이라는 꿈이 실현될 수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카다 씨는 깜빡이던 눈을 멈췄다. 마치 창문 블라인드를 올리듯 표정이 밝아졌다. 그렇게 된다면 굉장한 일이죠. 만약 그렇게 되면 엄청 공부하셔야 합니다. 서점이라는 게 만만해 보여도 상당한 중노동이고
장부는 회계사에게 맡긴다고 해도 전혀 모른다는 말로 끝낼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게만 된다면 공부하죠. 나카다 씨가 단언했다.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있다면 전력으로 노력할 겁니다. 알다시피 선생님, 저는 고작 55이니까 말이죠. 나카다 씨의 결의가 얼마나 확고한지 확인한 후 슈에이는 집으로 돌아와 업무용 워드 프로세서 앞에 앉아 몇 장째인가의 편지를 쳤다. 사실 슈에이는 나카다 씨에 대해서도 내밀히 조사를 부탁했다. 고백하자면 그쪽 조사에 든 흥신소 비용이 더 비쌌을 정도였다. 조사 결과도 슈에이에게는 만족이랄까 안심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나카다 요시아키 씨는 본인이 진술한 그대로의 사람이며 외아들이 요리사라는 것부터 업계에서는 유능한 매니저로 알려져 있다는 것까지 전부 사실이었다. 뒷받침할 증거를 잡지 못한 부분은 나카다 씨가 돌발성 미각 감퇴증이라는 희귀한 병에 걸렸다는 것뿐이었고 담당 의사는 입이 무거웠고 오히려 그렇지 않으면 사실 곤란해질 것이었다. 하지만 나카다 씨가 일정한 날짜에 큰 병원을 통원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다 큰 어른이 기묘한 식습관을 가지고 우유나 차가운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다는 것까지 빈틈없이 확인할 수 있었다. 이걸로 슈웨이도 안심하고 자신이 짠 사기를 칠 수 있게 되었다. 워드 프로세스로 친 몇 개의 편지를 봉하고는 나카다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카다 씨, 당신의 그 의욕 충만한 젊은 의사분을 제가 만나보고 싶은데요. 네, 물론이죠. 그런데 뭘 하실 생각이신지요? 그게 이제 그 의사분의 협력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선생님, 과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때가 되면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아주 잘 되면 나카다 씨는 틀림없이 멋진 서점의 경영자가 되실 수 있을 테죠. 그나저나 병은 좀 어떠십니까? 의사가 처방한 구리정제도 아무 효과가 없었습니다. 전화로는 보이지 않지만 나카다 씨는 다시 눈코리를 내리뜨고 있음이 틀림없었다. 다음에는 나비라며 이러쿵저러쿵 하더군요. 근데 선생님, 로마 제국이 분명 나비 원인이 되어 멸망하지 않았던가요? 나카다 씨, 그런 건 생각하지 않는 편이 좋겠습니다. 그럼 전 정말로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제 계획이 잘 된다면 할 수 있고 말고요. 제6장 못합니다. 아니 어째서요? 꽤나 쉬운 일 아닙니까? 환자에 대해 그런 거짓말은 할 수 없습니다. 저는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한 사람이니까요. 사람 하나를 살리는 일입니다. 히포크라테스가 사람을 살리면 안 된다고 하진 않았을 텐데요. 들키면 어떻게 합니까? 의사로서 제 생명은 끝장이에요. 안 들킨다니까요. 이를 밝은 대로 끌어내 득을 보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으니까요. 당신이 나중에 저를 협박하지 않으리라는 보증도 없지 않습니까? 아이고 참, 저도 작가입니다. 일단은 인기로 먹고 산다는 거죠. 물론 신출내기 작가긴 하지만 의사 선생님을 협박할 만한 얘기라면 그대로 저에게도 위험한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바보 같은 짓은 절대 안 합니다. 그렇다면 당신이 가짜 의사인 척하면 어떻습니까? 참, 제가 이미 말했지 않습니까? 저 역시 인기로 먹고 산다고. 제가 이미 출간한 책마다 제 얼굴이 떡하니 찍혀 있어요. 그러니 누군가 제 얼굴을 알고 있을지도 모르고 앞으로 유명해지면 더욱더 알려질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들킬 확률이 높아진단 말이죠. 좋아요. 싫다면 협력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대신 당신이 오케이 하지 않으면 나카다 씨는 담당 의사를 바꾸시게 되겠죠. 그 돌발성 미각 감퇴증이라는 병은 굉장히 희귀한 병이라던데 나카다 씨가 떠나버리면
의사 선생님은 아마 앞으로 그 병을 연구하고 치료해 볼 기회는 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그 문제는, 알겠습니다. 협력하지요.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요? 그저 전 소정에 필요한 용지를 한 장, 그것도 제가 직접 쓴 것이 아닌 그저 백지를 당신에게 건네드리죠. 그리고 전 그저 옆에서 코치만 하겠습니다. 무엇을 어떤 식으로 기입하면 좋을지를 가르쳐 드리겠다는 거죠. 그러니 직접적인 기입은 전부 당신이 하세요. 제 이름을 쓰는 것도 사양입니다. 그러니 의사의 이름도 적당히 만들어주세요. 저는 법률 위반에 가담하는 일은 절대 사양이니까요. 그럼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고맙습니다. 제7장. 그로부터 일주일 후, 그릴 이소자키의 나카다 매니저는 조금 창백한 얼굴로 오노에게 면담을 요구했다. 골프를 치느라 앞뒤가 구별이 안 될 정도로 새까맣게 탔지만 늘 하얀 이를 드러내고 싱글벙글하고 있어 간신히 얼굴을 알아볼 수 있었다. 불안과 두려움이 가득한 나카다 씨의 모습을 보고도 오노의 싱글벙글한 웃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러나 그 표정이 흔들린 것은 나카다 씨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였다. 협박장. 네, 여기에 가지고 왔습니다. 다담이 한 장 정도는 될 법한 커다란 책상 위에 나카다 씨는 워드 프로세서로 친 편지를 올려놓았다. 그저께 소인으로 보내는 사람 이름은 적혀있지 않은 봉투에 들어있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나카다 요시아키 씨에게 우리는 당신이 귀여워하는 룸사롱 아가씨를 알고 있다. 거기까지 읽은 오노는 폭소했다. 하하하, 확실히 자네 부인이 죽은 지 10년이 넘었을 테지. 룸사롱 같은 데 들어간다고 협박을 받아봤자 이제 와서 뭐 걱정할 것도 없지 않나. 그 다음을 읽어보십시오. 나카다 씨는 식은땀을 훔치며 말했다. 그 아가씨는 일전부터 몸 상태가 좋지 않다고 호소해 매우 면밀한 건강 진단을 받았다. 그 결과 명백한 B형 간염 환자임이 판명되었다. 거기까지 읽은 오노는 편지에서 눈을 들었다. 나카다 씨는 눈썹을 늘어뜨렸다. 면밀한 조사에 의해 그녀가 감염된 시기는 지난 가을 초순이라고 판명되었다. 또한 그녀의 기억에 의하면 당신이 그 시기 이후로 매달 특정한 날에 수차례에 걸쳐 그녀에게 접대를 받았음이 분명하다. 오노는 떨리는 목소리로 편지의 다음 내용을 소리내어 읽었다. 당신도 자각 증상 발견 여부를 불문하고 동일 바이러스 보균자일 가능성이 급히 높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경고하는 바이다. 그래서 나카다 자네는 검사를 받았나? 나카다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결과는 어땠나? 그게 양성이었습니다. 나카다 씨는 진단서를 내밀었다. 이것이 바로 나카다 씨에게 밀양 금속의 경구요법을 실시하고 있는 의욕 충만한 젊은 의사에게 협력을 구해 슈에이가 날조한 문서였다. 백지 진단서에 벼락치기 교사가 된 의사의 지도를 받아 너무나도 바쁜 대형 병원의 근무의가 쓴 글자처럼 휘갈겨 쓴 문자로 이러저러 여차저차하게 기입을 하고 250엔짜리 막도장으로 완성한 물건이었다. 검사에 착오가 있을 가능성은 없나? 오노는 진단서를 읽는 척하며 물었다. 애초에 일반인은 의사가 적은 진단서 내용 따위를 알아볼 도리가 없다. HB 항체가 어쩌네, 알부민이 어쩌네 하는 말을 들어봤자 거룩하긴 거룩하지만 종잡을 수가 없다는 점은 경문과 참 비슷하다. 제 담당 의사 얘기로는 이런 단순하고 간단한 검사에 착오가 있을 리는 없다고 하더군요. 마치 시력 검사와 똑같다고 했습니다. 나카다 씨는 아무렇지도 않은 몸짓으로 하지만 확실하게 오노의 손에서 진단서를 도로 뺏었다. 이것도 슈에이가 단단히 미리 일러둔 일이었다. 하지만
딱히 컨디션이 나쁘다거나 하는 것도 아니잖나. 말하고 나서 오노는 자신 없는 표정이 되었다. 앞에 앉은 나카다 씨가 수척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었으니까. 아, 네. 그렇지만 잠복 기간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는 이렇다 할 극심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채로 만성화돼서 복균자가 되는 일도 있다고 하더군요. 어이구 참 친절한 룸사롱이로구만. 오노는 그렇게 말하며 편지를 구깃구깃 뭉쳤다. 우리 레스토랑에서 실시했던 그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는 그 병에 걸렸단 말은 없었잖나. 그게 건강검진은 매년 4월입니다. 올해 검진은 곧 시작될 테고요. 오노는 혀를 찼다. 아휴, 참. 그건 그렇고 B형 간염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병은 아니잖나. 제대로 치료할 수도 있고. 다른 거, A형이라던가 그거하고는 달리 사람에게 쉽게 전염되지 않는다고도 들었는데 내가 아는 사람도 B형 간염으로 입원했는데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했었네.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고 실은 편지가 한 통 더 왔습니다. 두 번째 편지는 이런 식으로 시작하고 있었다. 우리는 처음 연락하고 나서 수일간 당신의 행동을 감시했다. 그 편지 문장을 읽은 오노는 눈을 부릅떴다. 그러고는 편지를 소리내어 읽었다. 그리고 당신 역시 바이러스 보균자임이 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렇다면 여기서 하나 흥미로운 사실이 등장한다. 당신이 저 업소 아가씨에 의해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가 되고 난 후에도 레스토랑 그릴 이소자키 조고몬으로서 식사로 온 손님을 상대했다는 사실이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이 사실이 세간의 폭로가 된다면 이런. 오노는 편지를 내동댕이 쳤다. 이건 협박 아닌가? 예. 대체 어떡하라는 건가? 이자들은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카다 씨는 힘없이 고개를 떨구었다. 제 개인으로서도 그들의 요구대로 돈을 지불하고 일을 끝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나 몰라라 하는 얼굴로 지금까지처럼 근무를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그 말이 맞아. 그만두지 않으면 안 되지. 하지만 나카다 씨는 오열을 참고 있는 목소리를 냈다. 그게 오너. 그들이 협박하는 건 저 개인만이 아닙니다. 아니, 오너가 경영하시는 모든 음식점을 대상으로 오너에게도 협박을 해서 뜯어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오너의 하얀 이가 튀어나왔다. 제가 이 레스토랑을 그만두어도 일찍이 이곳에서 일했다는 사실은 남죠. 그게 어쨌다고? 오너께서 그들의 요구에 따르지 않아 그들이 병명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폭로해버리면 오너는 아마 무척 곤란한 입장에 놓이게 될 거라고 제 주치의가 말하더군요. 그러니 이 일이 각 점포에 미칠 영향, 그 영향은 상상도 못할 정도가 아닐까. 하지만 내 아까도 말한 대로 B형 감염은 그렇게 간단히 전염이 되지 않는단 말이야. 네, 그 말씀대로입니다. 의학적으로도 확실한 사실이죠. 하지만 오너. 나카다 씨는 비극적으로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부분은 병 그 자체보다도 그에 관한 세간의 오해,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선례로 정부와 의학 관계자들이 그렇게나 의욕과 열의를 보였음에도 지금도 에이즈가 전처 손잡이로 없는다고 믿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쁜 소문이란 게 그 진위보다도 그런 소문이 있었다라는 것만 기억되지 않습니까? 오너는 신음했다. 게다가 하필 운이 너무 나쁘게도 지금은 매우 위험한 시기 같습니다. 나카다 씨는 안주머니에서 신문을 잘라낸 조각을 꺼냈다.
환자로부터 감염이라는 신문의 헤드라인을 펼쳐 보였다. 이것을 좀 봐주십시오. 바로 2주일 전의 사건인데 도내 사립병원에서 B형 간염 환자를 담당했던 의사와 간호사가 급성 간염으로 죽었다는 내용입니다. 오너는 신문 종이 조각을 노려보고 있었다. 원인은 아무래도 주사 바늘에 있었던 듯합니다. 비극이죠. 정말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오너. 나카다 씨는 양손을 꽉 쥐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 넌지시 지인이나 이웃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모두 일제히 B형 간염은 그저 무섭기만 하다는 말밖에 하지 않더군요. 일상생활에서 감염되기는 쉽지 않다는 사실 따위는 이제 어디론가로 사라져버린 겁니다. 또한 설령 간염에 걸렸다고 해도 어지간한 일로는 급성 간염으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이번 이 사건 때문에 유포된 소문 속에서는 쏙 사라져버렸습니다. 그저 무섭다 하는 편견만 남았다고 할까요? 오노가 드디어 신목소리를 냈다. 아휴, 여기에 이 병원에선 간염으로 입원한 환자의 식기는 다른 환자의 것과는 완전히 구별해서 세척하고 있다고도 적혀 있구만. 네, 그러니까 독자란 이런 내용만은 아주 잘 기억하는 법입니다. 나카다 씨가 한숨을 푹 쉬었다. 저는 시험삼아 가정의학이라는 서적을 찾아봤는데 거기에 세상에 B형 간염은 경구적으로도 감염됩니다 라고 적혀 있더군요. 그러니 이것은 그만 됐네. 오너는 손을 흔들며 가로막았지만 나카다 씨는 분발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일이 저희와 라이벌로 있는 라파에트 레스토랑 경영자들에게 알려졌다간 끝까지 말할 필요도 없었다. 라파에트란 단어만으로 오노의 표정은 완전히 변했다. 나카다 씨는 입을 꾹 다물고 그저 기다렸다. 오노는 심사숙고했다. 그러고는 이를 드러내며 말했다. 이들에게 돈을 치르면 어떨까? 그랬다간 한이 없을 겁니다. 그래도 나중에 소문이 퍼져서 이런저런 분규에 드는 돈보다는 싸게 먹히겠지. 그래도 저는 잠자코 근무를 계속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여기를 그만둘 수밖에 없죠. 그리고 제가 그만두면 그것이 말씀드리기 힘든 일입니다만 지금까지 몇 번이나 권유를 해온 다른 레스토랑의 경영자들이 저를 여기저기서 고용하려 할 테죠. 그건 내가 상관할 바가 아니지. 원하는 대로 일하라고. 사실 이 편지 주인도 뜯어낼 협박 대상이 늘어나니 대려 기뻐할 테지. 오노는 대단히 무책임하게 기뻐하는 표정이었다. 바로 그 순간 나카다 씨는 엎드려 울었다. 그게 저는 그럴 순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는 수 없지. 다른 종류 일을 찾아야지. 그저 나는 이 협박 편지 주인에게 돈을 내며 침묵을 사는 걸로 그만 맘만 새니까. 그럼 그렇지. 그렇게 시원스레 말하고 오너는 의자를 돌려 등을 돌렸다. 그 둥근 머리를 향해 나카다 씨가 말했다. 근데 제가 갑자기 그릴 이소자키를 그만두고 그 뒤 여기저기서 들어온 스카우트 제의까지 뿌리친 채 이 나이가 돼서 익숙하지 않은 다른 일을 새로 시작한다는 소문이 돈다면 이 업계 사람들이 무척이나 수성쩍어할 테죠. 오너의 둥근 머리가 옆으로 살짝 기울여졌다. 그러다 이유를 추궁당하면 저같이 말주변 없고 서툰 사람이 언젠간 사정이 이렇게 된 그 진실을 다 이야기해 버릴지도 모르죠. 이제 오너는 의자를 돌려 뒤를 돌아보았다. 머릿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떠올리고 있는지 얼굴의 표정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그러니까 자네가 그냥 여기를 그만두면 쓸데없이 사태를 악화시킬 거라는 얘긴가? 그렇죠. 과연 오노께서는 명민하시군요.
잠깐 얘기를 정리해보지. 자네는 그냥은 그만둘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위치에 계속 있을 수도 없다. 그건 자네의 마음에는 허락하지 않는다. 나카다 씨는 말없이 미소 지음으로써 찬동의 뜻을 표했다. 오너는 넉넉히 5초간 생각했다. 그러고는 하얀 이를 드러내며 이렇게 말했다. 그럼 내 자네를 지금 가게 지배인으로 삼지. 하지만 그래서는 이 레스토랑 현장을 떠나는 게 되지 않습니다. 지배인 역시 요리가 늘어놓여져 있는 테이블 너머로 손님을 상대하는 일이니까요. 오너는 다시 5초간 생각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호텔에서 일해보는 건 어떤가? 물론 지배인급의 위치네. 세간에 보이기에도 부당한 격하는 아니니까 말이야. 나카다 씨는 90도로 절해 보였다. 그 무척이나 감사한 제안이긴 합니다만 그것 또한 다른 의미로 세간의 의심을 살 일 아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저는 호텔 경영에는 완전히 초짜입니다. 그런데 호텔 지배인이라니. 그저 작은 자영업 같은 걸로 시작한다면 몰라도 그렇게 돼서는... 바로 이거다. 슈에이는 여기서 자영업이라면 몰라도 라는 부분에 모든 것이 걸려 있다고 단단히 일러두었다. 요식업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크든 작든 독립에 대한 꿈을 품고 있다고 하니 결코 부자연스러운 언급은 아니다. 나카다 씨는 슈에이의 그 가르침을 철저히 지켜 완벽하게 해냈다. 또 다른 5초간의 궁리 후 오너가 말했다. 내가 퇴직금을 듬뿍 주면 자넨 스스로 독립해서 장사를 시작할 마음이 있나? 네, 물론 있습니다. 나카다 씨는 조심스럽게 하지만 열의를 담아 대답했다. 그렇다면 매물로 나온 물건을 찾아보게. 네? 멋진 물건을 찾아보게. 그리고 그 기회를 잡았기에 자네가 내게 간청해서 내가 일을 그만두는 걸 허락했다. 그리고 퇴직금을 주었다. 이런 이야기는 아주 좋지 않은가? 이때만은 나카다 씨도 연기라는 생각 없이 눈물을 글썽일 정도로 기쁨이 가득 찼다.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아주 꿈만 같겠군요. 뭐 오랫동안 자네가 헌신한 거 생각하면 내 퇴직금을 호기롭게 내줘도 누구 하나 부자연스럽게 생각하진 않겠지. 나도 배포가 크다는 걸 보일 수도 있고 말이야. 다른 종업원의 사기를 고무하는 일도 될 테고. 과연 일석이조로군요. 그러고는 틈을 주지 않고 눈꼬리를 치켜내려 보였다. 근데 그렇기는 합니다만, 오너. 그래도 역시 제가 다른 종업원들의 상식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하자면 그들이 생각하는 시가와 매우 동떨어진 금액의 퇴직금을 받는다면 그것 또한 의심을 살 얘기가 되지 않을까요? 스스로 사업을 시작할 미천이 될 정도의 큰 돈이라면 아무래도 의심을... 오너가 짧게 뭔가 말했다. 나카다 씨의 청각이 정확하다면 헤, 이라는 음성이었다. 그건 걱정 없어. 얼마든지 방법이 있으니까 말이야. 헤어지는 순간 오너는 중얼거렸다. 그건 그렇고 이 협박장 아주 잘 썼구만. 어째 업소 아가씨네 기둥 서방이나 할 만한 야쿠자가 썼다고는 전혀 보이지가 않아. 예, 그러게 말입니다. 요즘 야쿠자들은 꽤 보통 내기가 아닌 거겠죠. 나카다 씨가 그렇게 대답했다. 제8장. 역시 선생님의 아이디어는 정말 멋졌습니다. 적당한 크기의 서점안은 몹시 붐비고 있었다. 속속 배달되어 오는 짐 대부분은 단단히 꾸려진 서적으로 지금도 나카다 씨는 그중 하나를 눈에 빛을 밝히며 풀고 있는 참이었다. 도쿄 근교. 5분만 걸어가면 시원한 숲이 둘러싸인 산책로로 나갈 수 있는 신흥 주택지 한 기퉁이에 조신한 책방이 있다. 나카다 씨가 여기로 결정했을 때 슈에이는 이런 곳에서 장사가 될까 하고 걱정했다. 하지만 들어보니 연내에 하나, 내년에 또 하나씩 커다란 사립대학이 근처에 이전해 온다고 한다. 캠퍼스에는 실제로 읽는지 아닌지는 몰라도
어쨌든 책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흘러넘친다. 나카다 씨도 빈틈이 없는 게 이만저만한 사내가 아닌 게 분명했다. 슈에이는 바지주머니에 손을 찔러 넣고 담배를 입에 물고 나카다 씨가 일하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래서 오너는 결국 얼마를 내줬습니까? 퇴직금으로 1,000만 엔을 받았습니다. 에이, 그뿐이요? 전문 분야에 30년인데. 야, 정말 구두쇠네요. 좀 더 협박했어야 되는 건가요? 그게 오너에게서 개인적으로 1,000만 엔을 더 받았습니다. 나카다 씨는 찬장 구석에 감춰둔 도넛을 발견한 아이 같은 얼굴을 했다. 제 생각에 오너는 전례를 만들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게 아닐까 싶더군요. 예전 동료들에게 받은 퇴직금은 어디까지나 1,000만 엔이라고 말하라고 몇 번이나 다짐을 받았답니다. 나카다 씨는 싱글벙글했다. 저야 한 글자 한 글자 선생님에게 배운 대로 이야기를 했을 뿐인데. 근데 선생님은 오너가 틀림없이 뒷돈을 지어줄 것까지 계산을 하신 거 아닙니까? 억누르지 못하고 희죽희죽 비어져 나오는 웃음을 얼버무리기 위해 슈에이는 턱을 당겼다. 6대4 정도의 확률이라고 생각은 했죠. 실제로 기분 좋을 만큼 평화롭게 끝났다. 그렇게 뒷돈을 내주면 만에 하나 나중에 이 모든 게 우리가 꾸민 일이었다고 들킨다 해도 오너는 그 뒷돈 문제가 있는 이상 꼬투리를 잡을 순 없을 테니까요. 뭐든 조심해서 지나칠 건 없으니까요. 아직 텅 비어있는 서점 책장 중에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슈에이의 전용 책 코너가 만들어져 있었다. 나카다 씨는 신앙심 깊은 기독교도가 십자가를 올려보는 듯한 눈빛으로 그 서점 선반을 바라보고 다시 슈에이를 쳐다보았다. 아무튼 선생님에게 받은 은혜는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저야 계획을 짰을 뿐이죠. 실행하신 건 나카다 씨고요. 그리고 그 사건의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분들의 명복을 간절히 빌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문기사 이야기였다. 바로 그 사건이 슈에이에게 힌트를 준 것이었다. 네, 정말로 그러네요. 근데 다만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비형관념을 구실로 삼는다는 생각이야 어쨌든 그거라면 그것대로 제가 의사 진단서를 가지고 가면 끝날 일이 아닙니까? 근데 왜 선생님은 협박장을 보내신 겁니까? 슈에이가 웃었다. 그저 의사 진단서만 가지고 갔다간 그 구두쇠 오너가 나카다 씨 입만 막아버리면 간단하다고 생각하고 말 테죠. 그리고 그저 쉽게 일을 그만두라고 했을 테고요. 그러니 외부에도 사실을 알고 있는 야쿠자 같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편이 안전하지 않을까요? 과연 납득이 가는군요. 자신의 꿈이라는 서점안 책종이와 잉크 냄새에 둘러싸인 모습이 행복해 보였다. 이 사람이 일찍이 저를 좀 죽여주세요 하고 부탁해온 사람이라니 슈에이는 웃음이 났지만 행복해하는 나카다 씨의 모습에 실로 함께 행복했다. 가게가 궤도에 오르면 개인적으로 받은 몫에 대해서는 조금씩이라도 갚을 생각입니다. 나카다 씨, 사람 좋으신 분이네요. 나카다 씨는 만연의 웃음을 지었다. 만약 그의 얼굴이 유리잔이고 미소가 샴페인이라면 나카다 씨의 샴페인은 마구 흘러넘치고 있다고 해야 할 정도였다. 선생님이야말로 사람 좋으신 분이죠. 결국은 협박한 돈을 받아내지 않으셨으니까요. 인텔리 야쿠자가 쓴 것 같은 협박장은 물론 슈에이가 보냈다. 그 안에서 요구했던 돈에 대해서는 인도 장소를 지정하는 편지를 몇 번인가 보냈고 그때마다 레스토랑 오너를 휘둘러대긴 했지만 결국 경찰이 있다는 둥 어쨌다는 둥 하는 이유를 붙여 돈을 받지 않고 협박을 끝내버렸다. 사실 처음부터 그럴 생각이었다. 그거야 당연하죠. 목적은 나카다 씨의 퇴직금이었으니까요. 나카다 씨는 그저 웃기만 하며 슈에이를 쳐다보았다. 선생님, 차라도 끓일 테니 이쪽으로 오세요. 그 말에 슈에이도 겨우 지금 나카다 씨는 잉크나 종이,
내부를 꾸민 지 얼마 안 된 벽이나 바닥 냄새를 그다지 괴로워하지 않는 듯 보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아, 맞다. 완전히 잊고 있었는데 그 병세는 좀 어떠신가요? 조금은 좋아지고 있습니까? 예, 아주 조금씩이긴 하지만 지독한 냄새가 조금씩은 나아지고 있는 듯합니다. 듣자 하니 아연과 칼슘의 균형이 문제였다고 하는 것 같더군요. 그 젊은 의사 선생은 제가 완치되는 날에는 일대 화제가 될 만한 논문을 쓸 수가 있다며 아주 신이 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속에서 저는 익명으로 남겠지만요. 잠시 후 홍차 향기가 났다. 티포트와 햇빛에 투명하게 비쳐 보일 듯한 얇은 자기 컵을 들고 온 나카다 씨는 문득 이렇게 말했다. 그나저나 선생님, 전 역시 옛 사람들의 가르침은 틀린 게 없구나 하는 생각을 종종 한답니다. 어째서요? 왜 사람들이 종종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죽을 마음으로 하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요. 안 그렇습니까? 아이처럼 밝게 웃으며 나카다 씨가 말했다.